빙고 클럽에서 모두가 열심히 숫자를 확인하고 있는 동안 방 한 구석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레이먼드 킹이었다. 그 후 아름다운 금발 여인 아나이스가 클럽 안으로 들어왔다. 동시에 클럽 외부에는 암살자들의 무리가 나타났다. 무언가 계획된 일이 있는 듯했다. 아나이스는 배에 앉아있는 레이먼드에게 다가가 몇 마디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았다. 레이먼드는 그녀에게 세 식구가 함께 찍힌 사진을 보여주었고 가운데에는 알베르토라는 소년이 있었다. 아나이스는 그 사진을 알아보지 못했고 레이먼드가 그 소년을 암살해달라는 의뢰를 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아이는 절대 해치지 않는다는 자신의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레이먼드는 그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그 소년을 찾고 있었고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다. 아나이스는 클럽 외부에 암살자들이 매복해 있으며 그들은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경고했다. 레이먼드는 막 클럽 안으로 들어온 남자 하나를 알아보았고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화장실로 도망쳤다. 도망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끌고 있는 동안 암살자들이 화장실 안으로 쫓아 들어왔다. 막다른 상황임을 깨달은 레이먼드는 손에 무언가를 급히 젓고 틈을 타 밖으로 돌진하여 적들을 상대하려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힘이 예전 같지 않아 이 일은 쉽지 않았다. 그는 엄청난 힘을 들여 존 윅처럼 펜 하나로 적을 제압하려 했다. 그 사이 아나이스는 정문을 통해 클럽을 빠져나갔다. 한 암살자가 그녀를 보았지만 총을 쏠 시간은 없었다. 잠시 후 레이먼드는 화장실 밖으로 나왔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암살자들의 시신을 보았다. 그는 아나이스가 나머지를 처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레이먼드는 큰 길로 나왔고 매복 중이던 한 암살자가 반가쇠를 당겼다. 레이먼드는 즉시 쓰러졌다. 다음날 금융범죄단속국 핀치엔 부국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 경찰은 레이먼드의 사망 소식을 전했고 그녀는 곧장 병원 연관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핀치엔의 상사였던 레이먼드의 시신을 확인했다. 그녀는 경찰에게 왜 자신에게 연락했는지를 물었다. 경찰은 레이먼드의 휴대폰에 저장된 긴급 연락처가 그녀였기 때문에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녀에게 레이먼드 손에 적힌 글귀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회계사를 찾아라 라고 적혀 있었다. 한편 아이다회에서는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 울프가 데이트를 위해 멋지게 차려입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옷을 갈아입으며 그는 자신의 보조 역할을 하는 저스틴과 통화했고 그녀에게 고객 결제 상황을 업데이트해 주었다. 데이트 행사에서 사회자들이 프로그램 규칙을 다 설명하기도 전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크리스찬의 테이블로 몰려들었다. 마치 면접을 기다리는 줄처럼 긴 행렬이 생겼다. 행사 주최자들은 이 이상한 상황을 눈치채고 크리스찬에게 물었다. 크리스찬은 자신의 프로필 알고리즘을 조정해 여성들이 더 관심을 갖는 특성들을 강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적이었지만 너무 진지했던 그는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답변 때문에 여성들이 하나둘 떠났다. 결국 행사 마지막까지 그는 여전히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데이트 상대를 찾지 못했다. 한편 메디나는 레이먼드가 지난 2년간 살아왔던 집에 도착했다. 집 암벽에는 수많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물건을 뒤지다 크리스찬 W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발견했다. 더 조사를 진행하고 싶었던 그녀는 그 집을 자신이 직접 임대하기로 했다. 같은 시간 크리스찬은 자신의 이동식 주택으로 돌아와 실패한 데이트 후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자면 우리의 주인공은 강박증이 있어 모든 물건이 정리정돈되어 있어야만 마음이 편안하다. 그날 저녁 메디나는 레이먼드가 남긴 문서의 단서들을 따라가며 하버 신경과학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크리스찬에 대해 문의했다. 동시에 크리스의 조수이자 평생 친구인 저스틴은 메디나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다. 통화가 도청되고 있음을 의심한 메디나는 일부러 따로 말하듯 말했다. 저 회계사의 관리자와 통화하고 싶어요. 그녀가 듣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가 그녀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도요. 그의 도움이 필요해요. 레이먼드는 암살당했어요. 이후 메디나는 레이먼드의 문서를 뒤지다가 알베르토 가족의 사진을 발견했다. 한편 영화 초반에 등장했던 암살자 콥은 그의 상사인 버크를 찾아갔다. 버크는 즉시 왜 아나이스를 쏘지 않았냐고 물었다. 직업적 킬러로서 여인 하나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콥은 조준이 확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시점에서 버크는 진짜 암살 대상이 레이먼드가 아니라 아나이스였다고 밝혔다. 수년 전 버크가 파트너들과 사업 협상을 진행 중일 때 아나이스가 갑자기 들이닥쳐 총격을 가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했다. 그 당시 아나이스는 버크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데에는 버크의 책임이 있었다. 이제 그녀가 기억을 되찾을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만약 그녀가 기억을 되찾는다면 그의 과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버크는 콥에게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인물
유물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메디나는 레이먼드가 남긴 사진들을 따라 주차장으로 향했다. 단서를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살펴보던 중 크리스찬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놀라게 했다. 메디나는 자신이 8년 전 크리스의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이며 지금은 새로운 사건에서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레이먼드의 집에서 메디나는 크리스찬에게 레이먼드가 수집한 모든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사진들을 함께 분석하며 사건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려 했다. 메디나는 레이먼드가 암살당한 장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 사이 텍사스에서는 코비 레이먼드의 집에서 아나이스의 아버지를 찾아내어 살해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크리스찬은 사진들과 사건 데이터를 재정리했다. 그는 아나이스의 가족이 중앙아메리카에서 추방되었고 기차를 타고 멕시코시티로 이동한 후 미국 국경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나이스의 아들이 지금쯤 최소한 13살은 되었을 것이라 추측했다. 크리스찬은 아나이스의 진짜 이름이 아다 산체스이며 그녀가 바로 그 사진 속의 여인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한때 피자 가게에서 일했는데 그곳은 인신매매 조직의 자금 세탁을 위한 위장 가게였다. 이것이 단서라고 판단한 두 사람은 그 피자 가게로 향했고 가게 주인을 신문했다. 그러나 노인은 모든 질문에 모른 척하며 협조적이지 않았다. 회계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크리스찬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빠르게 간파했고 가게의 자금 세탁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그는 아픈 부분을 찔렀다. 노인은 신체적으로 위협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놀랍게도 크리스찬이 먼저 방역했다. 주인이 두들겨 맞는 걸 본 부하들이 달려들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고통에 못 이긴 노인은 결국 인신매매범의 이름을 털어놓았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크리스찬과 메디나는 즉시 그곳을 떠났다. 가는 길에 메디나는 크리스의 폭력적인 방식에 실망을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이 정부 요원이며 시민을 폭행한 것으로 나쁜 평판이 생길 수 있으니 다시는 폭력을 쓰지 말라고 당부했다. 메디나는 본부에 연락해 추가 지원을 요청하자고도 제안했다. 그러나 크리스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이미 생각해둔 사람이 있어. 그 무렵 베를린에서는 잘생긴 한 남자가 등장한다. 그는 크리스의 형제 브렉스턴이며 마찬가지로 프로페셔널한 암살자다. 조금 괴짜 기질이 있긴 하지만 말이다. 호텔방에 체크인한 후 그는 애완동물 가게에 전화를 걸어 어떤 문제에 대해 상의했다. 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강아지를 한 마리 사려 했지만 주인은 새끼가 어미와 떨어지려면 2주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했지만 주인을 설득해 당장 강아지를 받는 데는 실패했다. 이 일로 브렉스턴은 꽤 짜증이 났다. 애완동물 문제는 잠시 제쳐두고 그날 저녁 그는 암살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는 경비원들을 빠르게 제압했고 타겟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타겟의 아내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크리스찬에게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브렉스턴은 단칼에 거절하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난번 도와주다가 내 커리어가 망할 뻔했어 라며 분노했다. 게다가 크리스찬은 평소에 안부 전화 한 번 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자신을 찾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24시간 이내에 캘리포니아에서 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렉스턴은 불평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곧바로 출발했다. 한편 크리스는 메디나에게 자신의 동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8년 동안 동생을 보지 못했으며 형제관계가 좋지 않았기에 다시 만나는 게 조금 긴장된다고 털어놓았다. 메디나는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라고 조언했다. 그가 당신을 다시 보게 되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누구나 감사받고 싶어 하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브렉스턴이 도착했다. 도착하자 메디나는 자신이 금융범죄단속국 국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녀가 연방요원임을 알아챈 브렉스턴은 크리스찬을 따로 데리고 가 대화를 나눴다. 할 일 다 끝난 거야? 이젠 정부랑 일하나? 그 후 그들은 작전을 시작했다. 브렉스턴은 호텔 매니저에게 돈을 주고 예쁜 여자 셋을 객실로 부르라고 했다. 그 사이 메디나는 방 밖에서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두 형제는 서로를 놀리고 농담하며 시간을 보냈다. 잠시 후 여자들이 도착했다. 이런 일에 더 익숙한 브렉스턴은 돈을 더 건네며 그녀들에게 포주를 부르라고 요청했다. 여자들 중 2명은 이들이 미친 사람들 같다고 생각하며 언쟁 끝에 돈을 돌려주고 떠났다. 세 번째 여자는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그녀는 덧붙였다. 이 일에 강제로 끌려온 대부분의 여자들은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된 이민자들이라고 말했다. 그 시각 메디나는 국토안보부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를 문의했고 아나이스의 아버지가 저격수에게 암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7년 전 아나이스의 아버지는 딸 가족이 실종되었다며 신고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도 없었다. 이민자들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넘기는 갱단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민자들의 아이들을 붙잡아 부모를 협박하고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이었다. 몇 분 뒤 대머리 남자가 호텔 방으로 찾아와 여자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분명 포주였다. 눈
깜짝할 사이 브렉스턴은 그를 주먹으로 내려쳐 바닥에 쓰러뜨렸고 곧바로 그를 메디나의 차량 트렁크에 집어넣었다. 이 장면을 본 메디나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이건 불법이에요. 경찰이 알게 되면 우리 모두 감옥에 갈 거예요. 그러자 크리스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그는 저스틴에게 전화를 걸어 주변의 모든 신호등을 녹색으로 바꾸고 근처 경찰들을 다른 곳으로 유도해 자신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다음날 아침 하버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저스틴과 그녀의 팀은 아나이스를 추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메디나와 크리스찬은 노트북을 통해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저스틴은 그들을 시스템에 연결해 주었다. 모두가 바의 보안 영상을 확인하던 중 아나이스가 떠나는 장면을 포착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카메라를 교묘히 피해 다녔기 때문에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장면은 없었다. 다행히 저스틴의 팀은 길거리에서 셀카를 찍는 한 여성을 발견했고 그 뒤편에 아나이스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들은 신원 스캔을 통해 여성의 집을 찾아내고 원격으로 그녀의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그녀의 노트북에서 사진을 찾아냈고 이를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뒤 로그아웃했다. 사진을 확보한 후 저스틴의 팀은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결과는 아나이스가 여러 건의 암살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본명은 밝혀지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들은 모두 레이몬드가 남긴 파일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메디나는 왜 레이몬드가 죽기 전 이런 암살 사건과 관련된 여성을 만났는지 의문을 가졌다. 그러자 브렉스턴이 말했다. 그중 전부가 그녀의 일은 아니야. 몇 건은 내가 한 거지. 이 말을 들은 메디나는 분노했다. 그녀는 나는 연쇄 살인범과는 일 못해 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 차를 몰고 떠났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전날 트렁크에 가둬두었던 남자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메디나는 그 소리를 듣고 차를 멈춰 후진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너한테 전화한 건 실수였어. 지금 당장 꺼져. 내가 돌아왔을 때도 너희가 여기 있으면 전부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다시 떠났다. 그 시각 옥상에서 에어컨 수리공으로 위장한 콥은 길 건너편에 누군가를 암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실내에서는 대머리 포주가 인신매매 조직에 대해 신문을 받고 있었다. 메디나는 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피자가게 주인이 조직에 의해 제거되었고 그도 같은 운명을 맞고 싶지 않다면 협조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조직의 수구의 이름을 말하면 풀어주고 24시간 보호까지 제공하겠다고 했다.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낀 그는 모든 걸 자백했다. 메디나가 아나이스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그녀를 알아보고 몇 년 전 차를 들이받으며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막 조직의 수구의 이름을 적으려는 순간 맞은편 건물에서 지켜보던 콥이 방가쇠를 당겼고 그는 즉사했다. 콥은 아무도 모르게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한편 크리스찬은 어떤 이름 없는 여성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여성이 아나이스일 거라고 의심했다. 크리스찬은 저스틴에게 병원의 환자 기록을 해킹해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고 통화를 끊었다. 이후 크리스찬과 브렉스턴은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브렉스턴은 조용히 털어놓았다. 난 널 몇 년 동안이나 찾아 헤맸는데 넌 날 찾으려 하지도 않았지. 내가 널 구하고 나서 곧 찾아오겠다고 했잖아. 근데 또 사라졌어. 이 장면은 1편의 사건과 연결된다. 아마도 두 형제가 나눈 대화 중 가장 진지한 순간이었다. 결국 그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 술을 마시러 나가기로 했다. 술집에서 카우보이 스타일의 아름다운 여성이 다가왔다. 하지만 진지한 성격의 크리스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그녀는 금세 흥미를 잃고 떠나버렸다. 곁에 앉아있던 브렉스턴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우리 형 진짜 일부러 혼자 사는 거 맞네. 그는 크리스찬에게 조언했다. 여자랑 연결되고 싶으면 좀 느긋해지고 자신감도 가져야지. 그 조언을 마음에 새긴 크리스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와 함께 춤을 췄다. 그가 이렇게 대중 속에서 용기 내어 나선 건 처음이었다. 뛰어난 지능 덕분에 그는 금세 리듬을 익혔고 멋지게 춤을 췄다. 그 모습을 보며 브렉스턴은 옆에서 크게 환호했다. 노래가 끝나자 그 여자는 크리스에게 따뜻한 포옹을 해주었다. 갑자기 그 여자친구 중 한 명이 나타나 크리스찬에게 시비를 걸고 공격을 시도했다. 브렉스턴은 재빠르게 개입해 주먹 한 방으로 그 무리 전부를 창문 밖으로 날려버렸다. 그 후 차 안에서 브렉스턴은 크리스찬이 실제로 그 여자에게 전화번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뿌듯하고 재밌다는 듯이 뜻밖의 진전에 대해 형을 놀렸다. 한편 메디나는 이름 모를 여성이 입원해 있던 병원을 방문하여 더 많은 단서를 찾고자 했다. 의사는 그녀에게 5년 전 아나이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두개골 골절, 갈비뼈 골절, 왼팔에 심각한 손상, 얼굴 부상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혼수 상태에서 계속 누군가에게 공격당했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의사는 설명했다. 심각한 외상과 희귀한 질환 때문에 아나이스는 기억을 모두 잃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뇌는 놀라운 속도로 스스로를 재구성했고 그 사고를 계기로 숨겨진 전투 본능이 깨어났다. 그녀는 번개 같은 반사신경과 일반인보다 훨씬 빠른
빠른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성격도 급격히 변했다. 그녀는 차가워지고 공격적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는 경비원을 공격하고 총을 훔친 뒤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의사는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는데 과거에 대해 질문받을 때마다 그녀는 단 하나의 음산한 휘파람 소리로만 대답했다. 동시에 저스틴과 그녀의 팀은 병원 시스템을 해킹해 아나이스의 전체 의료 기록을 몰래 복사했다. 그 무렵 브렉스턴은 그의 상사와 통화 중이었고 새로운 암살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타겟의 사진을 본 순간 그는 충격에 빠졌다. 그 대상은 바로 메디나였다. 같은 밤 크리스찬은 사건이 계속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다. 그때 저스틴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여러 명의 암살자가 메디나를 노리고 있다는 경고였다. 크리스찬은 망설이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곧장 그녀의 집으로 달렸다. 한편 아나이스는 이미 침입해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메디나는 준비를 해두었지만 아나이스와 상대가 되지 않았고 곧 제압당했다. 아나이스는 메디나를 찔렀고 마무리를 하려는 순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사진은 그녀의 기억을 폭풍처럼 되살렸다. 국경을 넘던 가족의 절박한 여정, 남편의 살해,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된 아들, 자신이 겪은 고문,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의 배후 올드 버크를 기억해냈다. 몇 분 후 크리스찬이 도착했다. 그는 아나이스에게 그녀의 아들이 주르라는 장소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아나이스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크리스찬은 급히 메디나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었다. 한편 버크는 자신의 은신처에서 암살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만약 메디나가 계속 조사를 이어가 인신매매 조직이 드러나면 그들의 모든 계획은 끝장날 수 있었다. 노출을 두려워한 그는 콥에게 명령했다. 주르로 가서 아나이스의 아들과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사막에 가서 증거를 모두 없애라. 다시 형제들 쪽으로 돌아오자. 크리스찬은 분노에 찬 얼굴로 브렉스턴에게 따졌다. 그는 메디나가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던 브렉스턴을 몰아붙였다. 크리스찬은 아이들, 특히 아나이스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주르로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브렉스턴은 처음에는 관심 없어 보였지만 결국 마지못해 작전에 동참하게 되었다. 저스틴과 그녀의 팀은 군용 드론을 해킹해 아이들이 감금된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다. 그녀는 아이들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형제에게 급히 정보를 전달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두 형제는 무장을 갖추고 출격 준비를 했다. 크리스찬은 운전대를 잡고 브렉스턴은 주변 경비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무장한 채 인신매매 조직의 거점을 급습했다. 픽업 트럭은 대문을 들이받고 돌진했고 형제가 가는 곳마다 적들은 차례차례 쓰러져갔다. 그 어떤 자도 버틸 수 없었다. 총격전은 격렬했지만 크리스찬 형제 같은 정예 암살자들 앞에서 인신매매범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조직력 없는 폭력배에 불과했다. 수년간 함께 싸운 적이 없었지만 크리스찬과 브렉스턴은 여전히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며 혼란 속을 하나의 전력처럼 뚫고 나갔다. 상황이 불리해짐을 감지한 콥은 재빨리 아나이스의 아들과 다른 아이들을 버스에 태우고 사막 깊숙이 도망쳤다. 아이들을 모두 제거하려는 계획이었다. 한편 적의 지원군이 속속 도착하자 크리스찬과 브렉스턴은 연막탄을 던져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 틈을 타 탈출해 버스를 뒤쫓았다. 멀리서 콥은 저격총으로 브렉스턴을 쏘았다.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부상은 심했다. 브렉스턴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가, 아이들을 쫓아. 여긴 내가 막을게. 브렉스턴은 홀로 남아 적들과 싸웠다. 하지만 부상으로 인해 점점 밀렸고 전세는 급격히 불리해졌다. 가장 위기의 순간 모든 희망이 끊어질 듯한 그때 크리스찬이 차를 몰고 다시 돌아왔다. 그는 형을 두고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형제는 다시 힘을 합쳐 그곳을 빠져나와 버스를 추격했다. 한편 콥과 그의 부하들은 공포에 질린 아이들을 사막의 거대한 구덩이에 몰아넣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다음 행동에 나서기 직전 크리스찬과 브렉스턴이 도착했다. 주저없이 총격을 가해 인신매매범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치했다. 버스 안에서 콥은 아나이스의 아들을 인질로 삼고 협박했다. 하지만 형제는 차 안과 밖에서 완벽하게 협력하며 순식간에 콥을 제압했다. 콥은 쓰러졌고 그와 함께 마지막 위협도 끝장났다. 아나이스의 아들과 아이들은 마침내 무사히 구조되었다. 그들은 모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그때 브렉스턴은 갑자기 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깜짝 놀란 크리스찬은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브렉스턴은 길게서 떠돌이 고양이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주저없이 고양이를 품에 안고 바로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스틴은 아나이스에게 버크의 은신처 좌표를 보냈다. 아나이스는 그 정보를 따라가 마침내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과 상실의 원흉 버크를 직접 처단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자폐 스펙트럼을 지녔지만 놀라운 두뇌를 가진 천재였다. 그의 잠재력을 알아본 저스틴은 그를 자신의 팀에 초대했다. 한편 크리스찬과 브렉스턴은 모든 것을 겪은 후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며 잃어버렸던
되었던 형제애를 다시 쌓기로 했다. 이로써 영상은 끝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